안녕하세요, 여러분. 1시간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쩌면 현대 중동의 모든 비극을 딱 한 줄로 압축해 놓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나라에 무장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단순히 총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병원도 운영하고요, 학교도 짓고, 장학금도 주고, 심지어 자체 위성 방송국까지 굴립니다. 거기다 국회 의석도 갖고 있고 장관 자리까지 꿰차고 있죠. 그런데 또 동시에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비국가 군사 조직이라서 무려 15만 발이 넘는 미사일이랑 로켓을 지하 창고에 꽉꽉 쟁여두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SF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중해 동쪽 해안에 실제로 떡하니 존재하는 나라, 레바논의 찐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괴이한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헤즈볼라입니다. 2026년 현재 이 헤즈볼라는 조직 창설 이래 가장 혹독한 시련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무려 32년 동안 조직을 이끌어온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잃어버렸고 군사 지휘부는 거의 통째로 날아갔으며 가장 든든한 뒷배였던 이란마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직접 타격을 받아 최고 지도자가 사망해버렸죠. 심지어 레바논 정부는 사상 최초로 헤즈볼라의 군사 활동을 아예 불법으로 규정했고 자국 정규군까지 투입해서 헤즈볼라 대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질문 하나 던져봐야겠죠? 헤즈볼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고작 총든 무장단체 하나가 어떻게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2번이나 물러서게 만들고 세계 최강 미국을 레바논에서 쫓아내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나 무소불위였던 조직이 지금 이 순간 왜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는 헤즈볼라라는 조직 그 자체를 들여다보기 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부터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레바논이라는 국가의 철저한 실패를 자양분 삼아 자라난 생명체거든요. 국가가 자기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을 때 그 텅 빈 공백을 채우기 위해 등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실패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겹겹이 쌓여온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물이었죠. 자, 그럼 우리 레바논이라는 나라 이야기부터 찬찬히 시작해 볼까요? 지중해 동쪽 해안에 찰싹 붙어 있는 이 조그만 나라는 면적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충청북도보다 약간 더 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 무려 18개의 공식 종파가 뒤섞여 살고 있어요. 마론파 기독교, 수니파 이슬람, 시아파 이슬람, 그리스 정교회, 드루즈파, 알라위파. 아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나열하다가 숨이 찰지경이죠. 이렇게 복잡한 종파 구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냐고요? 옛날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던 시절부터 이곳은 핍박받는 다양한 종교 공동체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험한 산악지형으로 숨어들어온 소수 종파들이 수백 년에 걸쳐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며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땅은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으로 넘어갑니다. 중동 한복판인데 거리에서 불어가 들리는 아주 기묘한 풍경이 펼쳐진 거죠. 프랑스는 지중해 연안의 이 작은 땅에 꽤 많은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세련된 도시로 쑥쑥 컸어요. 힙한 카페와 나이트클럽이 줄을 이었고 해변에서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겼죠.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까지 하면서 아랍 부자들의 돈이 베이루트 은행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중동의 스위스라는 별명이 절대 농담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겉모습 안쪽에서는 무서운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1943년에 레바논이 드디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는데요. 이때 건국 세력들은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종파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아주 골 때립니다. 아예 권력 자체를 종파별로 조각조각 쪼개버리자는 거였어요. 대통령직은 마론파 기독교도가 맡고 총리직은 순위파 무스님이 가져간다.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스님이 하고 부총리랑 국회 부의장은 그리스 정교의 몫이다. 군 총사령관은 드루즈파가 해라. 이른바 국민협약이라고 불리는 이 권력 나눠먹기 체계. 겉으로만 보면 나름대로 공정해 보이죠? 모두한테 떡고물을 하나씩 쥐어준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구조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권력 분배 비율의 뼈대가 된 인구조사 자체가 애초에 기독교도들에게 유리하게 싹 다 왜곡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1932년에 실시했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의회 의석 비율을 기독교 6, 무슬림 5로 못 박아 버렸는데 이후 수십 년이 흐르면서 무슬림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훨씬 초월해 버렸습니다. 특히 시아파 인구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공식 인구조사는 1932년에 동결시켜 놓은 채로 권력 구조는 단 한 번도 바꾸질 않은 겁니다. 왜 안 바꿨냐고요? 뻔하죠. 다시 조사하면 인구 비율이 달라질 테고, 비율이 달라지면 권력 파이도 다시 쪼개야 하잖아요. 기득권을 꽉 쥐고 있는 쪽에서 그런 인구조사를 반길 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 꽉 막힌 기득권 구조 안에서 시아파는 그야말로 맨 밑바닥 신세였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기독교도 거고 총리는 순위파 거였죠. 시아파한테 떨어진 건 사실상 실권도 별로 없는 국회의장 타이틀 딱 하나뿐이었어요. 쪽수는 제일 많은데 누리는 혜택은 제일 적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기분일지 한번 직접 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세금도 똑같이 꼬박꼬박 내고 군대도 똑같이 끌려가는데 정작 내가 사는 동네에는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고 학교엔 가르칠 선생님도 없고 심지어 도로 포장조차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우리 동네로는 1원 한 푼 안 와요. 답답해서 정치인이라도 찾아가 호소해 보려 해도 애초에 우리 동네 출신 정치인은 힘도 백도 없는 허수아비인 거죠. 그게 바로 당시 레바논 시아파 주민들이 마주한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주로 남부 레바논과 베이루트 남쪽 교회에 몰려 살던 시아파 사람들은 레바논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뼈저리게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학교, 병원, 인프라, 모든 게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국가는 이들을 철저히 버렸고 이들은 국가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법을 억지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억눌린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전에 외부에서 훨씬 더 거대한 충격파가 날아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건국이랑 레바논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완전 직접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잃고 쫓겨난 수십만 명의 아랍인들이 주변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그중 상당수가 바로 위쪽인 레바논으로 물밀듯 밀려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잠깐 머무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잠깐이 수십 년이 돼버립니다. 레바논 남부와 베이루트 외곽에 거대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레바논 국내법의 완벽한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국적도 없고 재산권도 없고 사실상 법의 보호란 걸 전혀 받지 못했죠. 분노와 좌절이 켜켜이 쌓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즉 우리가 잘 아는 PLO가 결성됩니다. 그리고 1970년에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빵 터져버립니다.
당시 피에로 무장 세력의 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군대를 싹 다 동원해서 피에로를 요르단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른바 검은 9월이라고 불리는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 때문에 쫓겨난 피에로의 주력 부대가 고스란히 레바논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레바논 남부에는 무장한 피에로 세력이 대규모로 알박기를 시전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레바논 남부를 전초기지로 삼아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반격을 퍼붓죠. 레바논 남부가 하루아침에 처참한 전쟁터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전쟁터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 했죠? 네, 바로 레바논의 시아파 주민들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환장할 노릇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남의 동네에 와서 이스라엘한테 로켓을 쏘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아와서 우리 동네를 쑥대밭으로 폭격해버려요. 시아파 사람들은 피에로를 초대한 적도 없고 이 싸움에 끼어든 적도 없는데 엉뚱하게 시아파 민간인들만 폭탄을 뒤집어쓰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레바논 정부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정부 자체가 지독하게 무기력했으니까요. 바로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맘 무사 알사드르입니다. 이란 출신의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시아파 성직자였던 그는 1960년대에 레바논으로 훌쩍 건너와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시아파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하고 강렬했어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도 당연히 권리라는 게 있다. 이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내야 한다. 그는 시아파의 정치적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대중운동을 이끌었고 1975년에는 아말이라는 조직을 창설합니다. 아랍어로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예쁜 이름처럼 아말은 초기엔 아주 온건한 정치, 사회운동 단체에 가까웠어요. 기존 시스템을 무력으로 엎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시아파의 정당한 파일을 찾아오겠다는 합리적인 취지였죠. 그런데 하필 그해 1975년 레바논은 끔찍한 내전의 불구덩이로 빨려 들어갑니다. 사건의 발단은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와 팔레스타인 피에로 무장 세력 간의 길거리 총격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고 실제로는 레바논 사회 밑바닥에 꽉꽉 눌려있던 모든 모순들이 한 방에 펑 하고 폭발해버린 거였어요. 골물대로 곪은 종파 간의 권력 불균형, 골칫거리였던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극심한 빈부격차, 거기다 옆 나라들의 뻔뻔한 외세 개입까지. 이 모든 게 한 덩어리로 뭉쳐서 무려 15년짜리 생지옥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 15년의 내전 동안 레바논에서만 무려 35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만 명에 가까운 피난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도 베이루트 한가운데에는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섬뜩한 그린 라인이라는 경계선이 그어졌어요. 동쪽은 기독교 구역, 서쪽은 무슬림 구역. 실수로라도 그 선을 잘못 넘어가면 숨어있던 저격수 총에 맞아 바로 객사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사촌이 오늘 아침에 총을 겨누는 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아비규환의 내전에서 가장 큰 고통을 짊어진 건 역시나 또 시아파였습니다. 내전통의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탄을 피해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남쪽에서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보복 폭격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글자 그대로 위에서도 맞고 아래에서도 터지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8년 시아파 공동체를 멘붕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아파의 정신적 지주였던 무사 알사드르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초청을 받고 리비아로 갔다가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쓱 사라져버린 겁니다. 단서도 설명도 없이 증발해버렸어요.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진상은 지금까지도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지만 당시 레바논 시아파 사회가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직을 묶어주던 단 하나의 구심점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거니까요. 그가 만든 아말은 어떻게든 굴러가긴 했지만 예전 같은 강력한 힘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도부가 바뀌면서 조직은 심하게 흔들렸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무기력하게 죽어가던 시아파 청년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 웃기지 마. 그런 걸로는 세상 안 변해. 이젠 우리도 총을 들어야 해. 네, 바로 이 절묘한 타이밍에 드디어 이란이 무대 위로 등판합니다. 1979년 이란에서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죠. 수천 년의 역사를 뽐내던 이란 팔레비 왕조가 피 끓는 혁명으로 산산조각 나고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공화국이 떡하니 들어선 겁니다. 이 혁명은요, 단순한 이란 내부의 정권 교체 수준이 아니었어요. 호메이니에게 이 혁명은 전 세계 무슬림들, 그 중에서도 핍박받고 짓밟히던 시아파 무슬림 전체에게 보내는 강렬한 텔레파시였습니다. 보십시오. 당신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썩어빠진 제국주의와 왕정을 무너뜨리고 진짜 이슬람 원칙에 따른 위대한 국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흥분한 이란은 이 혁명의 불꽃을 중동 전역으로 활활 퍼뜨리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억압받는 무슬림 형제들을 돕겠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속으로는 중동 지역의 패권을 꽉 쥐겠다는 꼼수였죠. 이 두 가지 목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이란의 새로운 전략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자기들 군대를 직접 다른 나라로 보내서 전쟁을 하는 건 리스크도 너무 크고 돈도 엄청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짱구를 굴려 선택한 방식이 바로 대리인 전략이었습니다. 타국에 있는 시아파 형제들을 직접 훈련시켜서 이란의 입맛대로 움직이게 조종하는 거죠. 이란은 돈다발과 무기를 대주고 현지 사람들은 내 땅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절박한 동기로 대신 피 흘려 싸웁니다. 서로의 니즈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1982년 이란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1982년 6월 6일 이스라엘 군대가 작심하고 레바논을 전면 침공해버립니다. 명분은 확실했어요. 레바논에 진을 치고 있는 누넷가시 같은 피에로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거였죠. 피에로 세력이 레바논을 안방처럼 쓰면서 자꾸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꼴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거침없는 이스라엘 탱크 부대는 레바논 남부를 시원하게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수도 베이루트 전체를 빙 둘러싸 포위해버립니다. 세계 최강 수준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남의 나라 수도를 꽁꽁 묶어버린 초유의 사태였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 스토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남부 레바논의 시아파 주민들이 처음 이스라엘군이 쳐들어왔을 땐 놀랍게도 그들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는 숱한 증언들이 있어요. 아니, 쳐들어온 적국 군대를 왜 반겼냐고요? 왜냐면 그동안 남부에 자리 잡고 있던 피에로 무장 세력이 굴러들어온 돌 주제에 박힌 돌인 시아파 주민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쥐어짜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 불쌍한 건 알겠는데 무장 세력들이 우리 동네 들어와서 왕노릇하며 깽판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던 피에로 깡패들을 쫓아내주러 온 이스라엘을 구세주처럼 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목적대로 피에로를 싹 몰아내고 나서도 레바논에서 방을 안 뺐다는 겁니다. 남부 레바논을 통째로 점령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그 점령 기간 동안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집니다. 특히 베이루트 외곽에 있던 이 사브라와 샤틸라라는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기독교 민병대가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학살하는 참극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학살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방관했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결국 레바논 시아파 주민들의 분노는 폭발 임계점을 넘고 맙니다. 우리를 깡패들로부터 해방시켜줄 줄 알았던 구원자들이 알고 보니 더 악랄한 점령자였던 거니까요. 그리고 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시아파 청년들 앞에 기다렸다는 듯 이란이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일명 IRGC는 약 1,500명이나 되는 정예 훈련관들을 레바논 동부 깊숙한 베카 계곡으로 몰래 파견합니다. 베카 계곡은 시리아 국경이랑 맞닿아 있는 내륙 오지라서 이란 훈련관들이 외부의 눈을 피해 암약하기에 그야말로 완벽한 장소였거든요. 이들에게 떨어진 미션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기존 아말에서 떨어져 나온 불망 많은 강경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분노한 도끼 품은 시아파 청년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제대로 된 군사 조직을 하나 찍어내는 것. 이란은 돈을 물쓰듯 쏟아부었고 최신 무기를 쥐어줬으며 빡센 실전 군사훈련을 굴렸습니다. 그렇게 피와 돈으로 빚어져 마침내 탄생한 괴물이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아랍어로 신의 당이라는 거창한 뜻을 가진 조직, 헤즈볼라. 이게 198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처음 탄생했을 때만 해도 헤즈볼라는 딱 풀어지는 조직 체계가 있다기보다는 이란 돈을 받아먹는 자잘한 무장세포들이 대충 뭉쳐있는 아주 느슨한 연합동아리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공식 간판도 없이 이슬람 지하드 같은 뻔한 이름들을 돌려막기 하면서 활동했죠. 하지만 이들은 곧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게 헤즈볼라라는 조직의 진짜 시작입니다. 한 국가의 철저한 무능과 실패라는 진흙탕에서 태어나 외세의 빵빵한 자금과 극단적 이념을 먹고 자랐지만 동시에 내 가족과 내 고향 땅을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는 아주 순수하고 진정한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은 사람들. 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 덩어리 존재가 그 이후 중동의 역사를 어떻게 뒤집어 엎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헤즈볼라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나 여기 있다며 자기 존재감을 알린 방식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1982년 11월 레바논 남부의 도시 티레. 이스라엘군이 굳건하게 점령하고 있던 이 도시 한복판에서 트럭 한 대가 이스라엘군 정보기관 건물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합니다. 그리고 쾅! 엄청난 대형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공격 한 방에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뼈도 못 추리고 사망했어요. 이게 바로 헤즈볼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선보인 자살폭탄 차량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이런 미친 방식의 테러에 전혀 내성이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기꺼이 던져서라도 적을 한 놈이라도 더 길동무로 삼겠다는 소름 돋는 전술. 현대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헤즈볼라의 화려한 데뷔전이었죠. 그리고 이들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뀐 1983년 4월 18일, 이번엔 베이루트에 있던 미국 대사관이 뻥 하고 날아갑니다. 63명이 죽었어요. 미국 정부는 기함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당장 레바논에서 짐을 싸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6개월 뒤인 10월 23일, 이번에는 베이루트 공항에 주둔 중이던 미 해병대 막사와 프랑스 공수부대 막사가 시차를 두고 거의 동시에 폭발해버립니다.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전면전에서나 볼 법한 사륙전이었습니다. 잠자던 미군 241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하루 만에 미 해병대가 입은 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였어요. 프랑스군도 58명이나 목숨을 잃었죠. 서방 세계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듣보잡 조직이 만들어진 지 고작 1년도 채 안 된 오합지졸 무장단체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유럽의 콧대 높은 군대에 이렇게 치명적인 펀치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럼 빡친 미국은 어떻게 반격했을까요?
싹 다 밀어버리고 보복했을 것 같죠? 놀랍게도 아닙니다. 미국은 그냥 레바논에서 조용히 방을 빼기로 결정해버립니다. 1984년 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레바논에 주둔하던 미군을 전면 철수시킵니다. 뒤따라서 프랑스군도 철수해버렸고요. 공식 이름조차 없던 정체불명의 테러 단체가 말 그대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대국들을 레바논에서 쫓아내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믿기 힘든 사건이 당시 중동 아랍인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아랍 국가들은 1948년부터 시작해 1956년, 1967년, 1973년까지 이스라엘이랑 4번이나 멱살 잡고 크게 싸웠지만 결과는 사전사패, 전패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초강대국의 힘 앞에서는 감히 눈도 못 마주치고 깨갱거리기 바빴고요. 그런데 레바논 구석탱이 이름 없는 흑수저 청년들이 그걸 해낸 겁니다. 강대국들이 꼬리를 말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이날부터 헤즈볼라는 중동 전역에서 전설이자 우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기세를 몰아 1985년 헤즈볼라는 공식 선언문이라는 걸 떡하니 발표하면서 세상에 자기들의 진짜 얼굴을 들이밉니다. 이 문건에는 이들의 소름 돋는 3가지 핵심 목표가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첫째, 레바논 땅에서 모든 서방 쓰레기 세력을 한 놈도 남김없이 쫓아낸다. 둘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구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린다. 셋째, 레바논에 이란식 이슬람 공화국을 건국한다.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즉 호메이니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여기서 3번째 목표가 꽤나 재밌습니다. 레바논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인데 사실 이건 나중에 헤즈볼라 스스로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슬그머니 포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바논은 무려 18개 종파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비빔밥 같은 나라라서 아무리 시아파 쪽수가 깡패라 한들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시아파 율법 따르는 국가 만들자 해버리면 100%또 피 터지는 내전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도 나중엔 눈치를 보며 이 목표는 사실상 마음속에만 접어두게 돼요. 하지만 1985년에 이 패기 넘치는 선언문은 헤즈볼라의 진짜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헤즈볼라의 악행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85년부터 몇 년 동안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남아있던 서방 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납치하는 인간 사냥을 벌입니다. 미국인 기자, 영국 대학 교수, 프랑스 외교관 등 수십 명의 무고한 외국인들이 납치됐어요. 어떤 사람은 캄캄한 지하방에 몇 년씩 갇혀 있다가 간신히 풀려났고, 불운한 사람들은 끝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저분한 납치극의 속셈은 꽤나 복잡했습니다. 서방 사람들을 겁줘서 레바논에서 쫓아내려는 전략적인 목적도 있었고, 동시에 잡아놓은 인질들을 아주 훌륭한 협상용 카드로 써먹으려는 얄미운 목적도 있었죠. 실제로 미국은 이 소중한 자국민 인질들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이란을 통해 헤즈볼라와 몰래 뒷거래를 하다가 그 유명한 이란 콘트라 사건이라는 최악의 정치 스캔들에 발목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레이건 정부가 겉으론 이란을 욕하면서 뒤로는 몰래 무기를 팔아먹고 그 더러운 돈으로 남미 니카라과의 반군을 불법 지원했다가 딱 걸린 희대의 사건이죠. 어쨌든 헤즈볼라 입장에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데 아주 쏠쏠하게 재미를 봤던 성공적인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만약 헤즈볼라가 매일같이 폭탄조끼나 터뜨리고 외국인이나 묶어놓고 협박하는 1차원적인 테러 집단에 불과했다면 과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남아 레바논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중들의 지지가 없는 조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무기가 빵빵해도 자기가 발딛고 사는 동네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적대하기 시작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헤즈볼라가 이 험난한 중동에서 수십 년을 질기게 버텨올 수 있었던 데는 단순히 이란의 돈가방이나 든든한 무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비결이 1992년을 기점으로 세상에 확 드러나게 됩니다. 단 한 명의 남자 때문이었어요. 바로 하산 나스랄라입니다. 1960년 베이루트 동쪽의 찢어지게 가난한 달동네에서 열남매 중 9째로 태어난 나스랄라. 아버지는 구멍가게를 간신히 꾸려가는 보잘것없는 소상인이었어요. 1975년에 끔찍한 내전이 터지자 가족들은 아버지의 고향인 레바논 남부 총구석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린 꼬마 나스랄라는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과 운명처럼 엮이게 되고 고작 15살이라는 나이에 이미 시아파 정치운동의 늪에 깊숙이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후 이란의 종교 도시 쿰해에 있는 신학교로 유학을 떠나 신학을 공부했고 1979년에 터진 세기의 사건, 이란 혁명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죠. 그 피 끓는 혁명이 젊은 나스랄라의 머릿속에 심어준 확신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비우는 짓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기어코 해낼 수 있다. 시간이 흘러 1992년 당시 헤즈볼라의 2대 사무총장이었던 아바스 알무사위가 이스라엘군의 기습 공습을 받고 사망해 버립니다. 멘붕에 빠진 조직이 다음 리더로 픽한 인물이 놀랍게도 이제 막 32살이 된 파릇파릇한 나스랄라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입에 피도 안 마른 애송이 성직자가 이 살벌한 조직을 제대로 굴릴 수나 있겠어? 나스랄라는 그 비아냥거리는 의문부호들에 아주 깔끔하게 행동으로 묵직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요. 나스랄라가 헤즈볼라의 키를 잡고 나서 가장 크게 바꾼 게 뭘까요? 최신 무기 수입? 전투력 훈련? 물론 그것도 빡세게 했죠. 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중요했던 건 헤즈볼라를 그저 피냄새 나는 총잡이 집단에서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로 완벽하게 변신시킨 전략적인 큰 그림이었습니다. 나스랄라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맨날 피 흘리며 싸우는 무장투쟁만으로는 사람들의 민심을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총칼로 사람을 겁주는 건 한계가 뻔하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팍팍한 일상생활에 짠 하고 나타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헤즈볼라라는 이름 석자를 성역으로 박아 넣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헤즈볼라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레바논 정부가 시아파 주민들에게 안 해주는 모든 짓을 직접 나서서 대신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포탄에 집이 박살났습니까? 다음 날 아침 헤즈볼라 직원이 한 차례 두둑이 든 재건 지원금 봉투를 들고 문을 두드립니다. 당장 아파 죽겠는데 병원비가 없나요? 헤즈볼라가 직접 지은 삐까뻔쩍한 무료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똑똑한 우리 아들 학교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요? 헤즈볼라 장학재단에서 4년 전액 쏴드립니다. 내전통에 직장에서 잘리셨어요? 헤즈볼라 산하 기업에 바로 꽂아드립니다. 심지어 이 떡 벌어지는 서비스들은 시아파 사람들에게만 차별해서 준 것도 아니에요. 옆 동네 기독교 주민이나 순위파 주민들이 힘들다고 찾아와도 넉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헤즈볼라는 오직 시아파만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레바논의 모든 핍박받는 국민들을 지키는 진짜 보호자입니다. 이게 바로 나스랄라가 머리에 꽂아버린 소름 돋는 캐치프레이즈였죠. 지하드 알비나라는 자체복지기관이 전국 곳곳에 병원, 학교, 진료소, 농업지원센터를 팍팍 지어 올렸고요.
알마나르라는 헤즈볼라 전용 위성방송국은 헤즈볼라의 훌륭함을 세뇌시키면서도 은근슬쩍 재밌는 뉴스와 예능 콘텐츠까지 섞어서 틀어줬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순교자 재단이었어요. 전투에 나갔다가 죽은 헤즈볼라 전사들의 남겨진 가족들을 평생 먹여 살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게 현장 조직원들에겐 총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미친 동기부여가 됐어요. 걱정 마라. 내가 이스라엘 놈들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해도 내 마누라와 새끼들은 위대한 헤즈볼라가 평생 호의호식하게 챙겨준다. 그리고 나스랄라는 여기서 활용점정을 하나 더 찍습니다. 1992년 무장단체 주제에 당당하게 레바논 의회 선거에 후보를 내고 뛰어든 겁니다. 뒷골목에서 AK 소총이나 쏘던 깡패들이 넥타이를 메고 투표함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어요. 처음에는 고작 8석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선거를 거듭할수록 파이를 키우더니 아예 레바논 정치판에서 절대 무시 못할 거대 권력으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심지어 내각의 장관 자리까지 꿰찼죠. 총칼을 휘두르는 불법 테러 단체이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표를 받고 당선된 합법적인 정당. 이 골 때리는 이중 신분 때문에 국제사회는 헤즈볼라를 함부로 건드리기가 너무 까다로워졌습니다. 불법 테러 집단 헤즈볼라를 때려잡자라고 외치는 순간 그게 레바논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뽑은 현직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을 암살하자는 말과 똑같은 뜻이 돼버렸으니까요. 참, 이 시절 헤즈볼라가 이 막대한 돈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모았는지도 한번 들여다보면 기가 찹니다. 물론 일대주주 이란이 꼬박꼬박 쏴주는 지원금이 짭짤하긴 했지만 이란도 맨날 국제사회 제재를 두드려 맞으며 쪼들리는 처지라 그것만으론 이 엄청난 복지 예산을 다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헤즈볼라는 전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돈을 번 레바논계 시아파 교민들에게 애국심을 자극해 기부금을 쓸어 모았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선 피 묻은 다이아몬드 밀무역에 검은 손을 뻗쳤다는 합리적 의혹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죠. 하지만 제일 충격적인 밥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약 밀매였어요. 헤즈볼라는 남미 극악무도한 마약 카르텔들과 아주 끈끈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고 코카인 밀매와 엄청난 규모의 자금 세탁에 깊숙이 가담했다는 사실이 미국 법무부와 수많은 정보기관 조사에서 줄줄이 들통났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동 전역을 좀먹고 있는 신종 합성마약, 캡타곤 유통의 핵심 물주로까지 지목받고 있죠. 신의 뜻을 따른다는 거룩한 이름의 종교 정당이 뒤에서는 사람 목숨 갉아먹는 마약 카르텔이랑 짝짝꿍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어이없는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하지만 이건 뒤집어 말하면 자기들의 생존과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겠다는 조직의 섬뜩한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헤즈볼라가 무기를 얼마나 무섭게 갈고 닦았는지 그 군사력 성장기를 좀 털어볼까요? 나스랄라의 지휘 아래 헤즈볼라의 전투력은 그야말로 질적으로 미친 듯한 레벨업을 달성합니다. 예전엔 이스라엘 군인 1명을 잡으려면 헤즈볼라 대원 5명이 목숨을 걸어야 했다면 나스랄라 시절에는 그 교환비가 1.5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무서운 분석이 있을 정도니까요. 전술은 더 교활해졌고 정보 빼내는 스파이 능력은 날아올랐으며 무엇보다 돈 많은 형님, 이란이 밀어주는 최신 무기의 퀄리티 자체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땅 밑에 아주 개미굴 같은 거대 터널 네트워크를 파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최첨단 정찰기로 아무리 위에서 찍어대도 절대 안 보이는 깊숙한 땅 속에 무기 창고를 짓고 지하 사령부를 꾸렸죠. 전차 잡는 대전차 미사일만 전문으로 쏘는 저격 부대를 따로 빡세게 훈련시켰고요. 이스라엘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장거리 로켓도 산더미처럼 쟁여놨습니다. 그러다 2000년 5월 드디어 헤즈볼라 역사에 길이 남을 짜릿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군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레바논 남부에서 완전히 철수를 선언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쳐들어온 게 1982년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징그럽게 남부 레바논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 18년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은 헤즈볼라의 끝도 없는 미친 게릴라 전술에 영혼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길 가다 터지는 사제폭탄, 숲속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저격수의 총알, 심지어 자살폭탄 테러까지. 정말 단 하루도 다리 뻗고 편히 자본 날이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참다 참다 여론이 폭발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남의 나라 땅에서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을 맨날 개죽음 당하게 내버려둬야 하느냐? 당장 빼라. 결국 2000년 5월 25일 버티고 버티던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짐을 싸서 떠납니다. 18년 만에 쾌거였죠. 레바논 남부 사람들은 미친 듯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벌였습니다. 온 동네가 환호성으로 터져나갈 뻔했어요. 수십 년 동안 남의 나라 군화 발밑에서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방이란 걸 맛보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낸 단 하나의 영웅, 그게 바로 헤즈볼라였습니다. 나스랄라는 하루아침에 레바논의 구국 영웅으로 수직 신분 상승을 해버렸죠. 하지만 이 사건이 정말 무서웠던 건 레바논을 넘어 아랍 세계 전체에 던진 메가톤급 충격파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랍 맹주랍시고 나대던 이집트, 시리아 등등 정규군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이랑 싸워도 맨날 영혼까지 털리며 참패했잖아요. 그런데 어디 이름도 없던 레바논의 흑수저 게릴라 단체가 맨몸으로 18년을 버티고 도끼 품고 싸우더니 결국 중동의 깡패 이스라엘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아랍권 전체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시아파는 물론이고 맨날 으르렁대던 수니파, 심지어 아랍계 기독교인들마저도 나스랄라를 우리의 진짜 리더라며 아이돌처럼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헤즈볼라는 단순한 무장단체를 넘어 범아랍권의 저항의 성역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던 이 무렵, 헤즈볼라의 보이지 않는 등 뒤에는 아주 지독하고 다른 종류의 피가 뚝뚝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살짝 뒤로 돌려 1994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중동에서 지구를 반바퀴나 빈 돌아가야 나오는 이 낯선 남미 도시에서 아주 끔찍한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현지 유대인들이 모여 활동하던 커뮤니티 센터 건물 앞에서 대형 폭탄을 가득 실은 자동차가 펑 하고 터지면서 무려 85명이 산산조각나 죽고 300명 넘게 피투성이가 되는 대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악의 테러였죠.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이란과 헤즈볼라가 떡하니 지목됐고 아르헨티나 사법부는 수십 년간 이어진 피말리는 수사 끝에 결국 이건 헤즈볼라와 이란 합작품이 맞다며 땅땅땅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스랄라는 자기네 레바논 사람들에게는 구국 영웅이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을 비롯한 미국과 서방 세계의 눈에는 그저 인류 최악의 테러리스트 수괴일 뿐이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같은 주요 국가들은 줄줄이 헤즈볼라를 극악무도한 테러 단체로 박제해버렸죠. 우리들의 위대한 영웅과 최악의 피도 눈물도 없는 테러리스트. 이 극단적인 두 가지 꼬리표가 하나의 조직에 찰싹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헤즈볼라라는 집단이 얼마나 징그럽게 복잡한 본질을 가졌는지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던 1997년, 나스랄라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뼈아픈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큰아들, 무하마드 하디 나스랄라가 이스라엘군과의 작전 중 교전하다 전사해버린 겁니다. 아들의 나이 고작 18살이었어요. 자기가 만든 조직의 명령에 따라 적진에 뛰어들었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들. 나스랄라는 피눈물이 나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의 피는
여기 누워있는 다른 전사자들의 피와 단 한 방울의 차이도 없다. 그는 공개적으로 오열하는 대신 피가 거꾸로 솟는 슬픔을 꾹꾹 눌러 담아 이 죽음을 자신의 꺾이지 않는 신앙의 증거물로 숭고하게 포장해냈습니다. 이 사건은 나스랄라의 카리스마를 아예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입으로만 전쟁 외치면서 뒤로 숨는 정치꾼들이랑은 다르다. 남의 아들들만 총알바지로 내모는 게 아니라 자기 금쪽 같은 아들마저 사지로 등 떠밀어 바치는 진짜 지도자다. 자신의 입 밖으로 뱉은 그 무거운 말들을 자기 자식의 목숨이라는 가장 참혹하고 혹독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006년 여름이 찾아오기 전까지 나스랄라와 헤즈볼라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군사 요새를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돈줄 이란의 든든한 지원은 멈출 줄을 몰랐고 옆나라 시리아 정부는 이란 무기가 레바논으로 콸콸 흘러들어가는 완벽한 고속도로 역할을 충실히 해줬죠. 헤즈볼라 비밀 무기고에는 단거리부터 이스라엘 심장부를 노리는 중거리 미사일까지 아주 끝도 없이 무기가 쌓여만 갔습니다. 땅 밑 개미굴 네트워크는 더 깊고 넓어졌고 매일매일 실전 같은 훈련을 받는 전투원들의 살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세고 빡세게 무장한 비국가 조직은 의심의 여지 없이 헤즈볼라다 라고 혀를 내두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시기부터였어요. 그리고 운명의 2006년 7월 12일 헤즈볼라 특수부대원들이 겁도 없이 이스라엘 북부 국경 철책을 뚫고 들어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인질로 납치하고 3명을 현장에서 사살해버리는 미친 도발을 감행합니다. 맞고 가만히 있을 이스라엘이 아니죠. 반응은 즉각적이고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는 눈이 뒤집혀서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 라며 전면전을 때려버립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날아와 베이루트 국제공항을 폭격해 아예 마비시켜버렸고 바다에선 해군이 레바논 항구를 싹 다 봉쇄해 숨통을 조였습니다. 레바논 전역의 다리와 도로망이 산산조각 났죠. 이스라엘 공군은 베이루트 남부의 시아파 거주구역에 매일같이 미친 듯한 용단 폭격을 쏟아부었고 기어이 중무장한 지상군 탱크 부대가 레바논 남부 국경을 넘어 쑥쑥 밀고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뉴스를 보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 드디어 헤즈볼라 운도 다 했네. 이번엔 진짜 끝이구나. 이스라엘이 저렇게 작정하고 때리는데 게릴라 나부랭이들이 무슨 수로 버티겠어? 하지만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총 공세 속에서 무려 34일이나 꿋꿋하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겠지만 1등 공신은 역시나 헤즈볼라가 수십 년 동안 남부 땅 밑에 개미지옥처럼 파놓은 엄청난 지하 방어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실핏줄처럼 이어놓은 지하 땅굴망,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콘크리트로 발라놓은 튼튼한 벙커와 무기 창고들, 그리고 좁은 길목마다 숨죽이고 이스라엘 전차만 노리던 대전차 미사일 전문 킬러팀들, 위풍당당하게 밀고 들어오던 이스라엘의 최고 자랑거리 메르카바 탱카 부대가 좁은 마을길로 진입하는 순간 땅굴 뚜껑이 열리면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튀어나와 이란제 대전차 미사일을 빵 쏘고는 쥐도새도 모르게 지하로 쏙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무적 전차 메르카바의 두꺼운 껍데기가 뻥뻥 뚫려 나갔죠. 이스라엘 건국 이래 군사 역사상 이런 치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헤즈볼라는 방어만 한 게 아니었어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로켓포 수천 발을 냅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핵심 도시인 하이파 한복판에도 미사일이 우박처럼 떨어졌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북부에 살던 민간인 수십만 명이 공포에 질려 대피소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맨날 남의 나라 사람들만 피난민 만들던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반대로 보따리 싸들고 도망치는 이 장면. 이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8월 14일, 유엔 안보리가 뜯어말리면서 억지 휴전이 발효됩니다. 이스라엘은 애초에 큰 소리 쳤던 헤즈볼라 완전 괴멸이라는 목표 근처에도 못 가보고 자존심 구기며 짐을 싸야 했어요. 전쟁의 목표가 상대를 찍어 누르는 거였는데 상대가 쌍코피만 터진 채 멀쩡히 서서 웃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긴 건지는 아주 명백해지는 거죠. 물론 34일간의 이 끔찍한 전쟁 때문에 레바논에서는 무려 1,200명 넘는 목숨이 희생됐고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나라 경제 인프라는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할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나스랄라는 뻔뻔하게 승리의 V자를 그렸고 아랍 세계 전체는 또 한 번 미친 듯이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랍권은 박수치고 난리인데 정작 레바논 안쪽 분위기를 쓱 들여다보면 감정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중동 제1의 이스라엘 군대랑 싸워서 34일이나 버텼다. 이건 당연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팩트는 그 34일 동안 레바논 국토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헤즈볼라 이 인간들이 레바논 국민들한테 전쟁 좀 해도 될까요? 하고 의견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맘대로 먼저 도발을 쳤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빡쳐서 퍼부은 미사일 진질의 피해는 레바논 전체 국민들이 사이좋게 엠빵으로 다 뒤집어 쓴 셈이거든요. 그러니 시아파가 아닌 수니파, 기독교, 드르주파, 레바논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지죠. 야, 헤즈볼라, 도대체 우리가 왜 너희들 때문에 이 미친 전쟁의 피해를 다 떠안아야 하는데? 당연히 분노에 찬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이스라엘 격파라는 아랍 세계 전체의 국뽕과 뽕에 취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불만 섞인 팩트 폭행은 맥없이 묻혀버리고 맙니다. 여론을 눈치챈 헤즈볼라는 또 기가 막힌 수를 던집니다. 전쟁 끝난 직후 복구 작업에 어마무시한 돈다발을 미친 듯이 불려버린 거예요. 이란 형님이 쏴준 두둑한 달러로 잿더미가 든 집들을 뚝딱뚝딱 다시 지어주고 피해본 사람들에게 위로금을 현찰로 척척 찔러줬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또 묘하게 굳어집니다. 전쟁 불씨 당긴 것도 헤즈볼라고, 집 부서졌다고 돈 쥐어주고 집 지어주는 것도 결국 헤즈볼라네? 이 웃지 못할 총국 속에서 무능함의 극치를 달린 레바논 정부는 그야말로 존재감 제로, 완벽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되죠. 2006년 전쟁의 정신승리를 맛본 이후 헤즈볼라의 무기 사랑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더 미친 듯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란의 든든한 쌈짓돈 덕에 지하 무기고엔 끝도 없이 살상 무기가 채워졌고 이스라엘이랑 진짜로 피 터지게 싸워본 기중한 실전 경험 덕에 전술은 소름 돋게 정교해졌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2024년 기준으로 헤즈볼라가 꼽을 쳐둔 로켓이랑 미사일 개수만 무려 15만 발이 넘을 걸로 추정됐어요. 전문가들 입에서 이 정도 화력이면 어지간한 국가 정규군인 대한민국 전체 포병 화력이랑 맞먹는다 라는 혀내두르는 분석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일개 무장단체 수준이 이미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2011년 탄탄대로를 걷던 헤즈볼라가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길로 핸들을 확 꺾어버립니다. 옆 동네 시리아에서 내전이 터진 거예요. 무자비한 바샤르 아라사드 독재 정권에 빡친 반군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런데 헤즈볼라 입장에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이웃집 아저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본진에서 출발한 총알과 현근 다발이 헤즈볼라 손까지 들어오려면 무조건 시리아를 거쳐야만 하는 아주 치명적인 혈관 통로였거든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다? 그건 헤즈볼라의 목줄이 끊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나스랄라는 2013년 쿨하게 시리아 내전 공식 참전을 선언합니다. 헤즈볼라의 쌩쌩한 정예 전투원 수천 명을 통째로 시리아 전쟁터에 밀어넣었어요.
물론 겉으로 포장한 핀디는 아주 그럴싸했죠. 레바논으로 기어들어 오려는 미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숭고한 우리 레바논 땅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다. 군사적인 관점만 떼놓고 보면요. 이 참전 결정은 헤즈볼라를 진짜 괴물로 진화시켜줬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 러시아군이랑 손발 맞춰가며 대규모 합동작전도 해보고 찔끔찔끔 게릴라전이 아니라 정규군 수준의 큼직한 공세작전을 지휘하면서 돈 주고도 못 살 엄청난 실전 데이터를 쭉쭉 빨아들였거든요. 헤즈볼라 지휘관들은 피말리는 도시락 폭탄전부터 복잡한 입체 기동 전술까지 아주 온몸으로 마스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계산해보면 완전 최악의 자충수, 치명적인 마이너스 장사였습니다. 시리아에서 반군으로 싸우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평범한 수니파 아랍 민간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랑 싸워야 할 헤즈볼라 총구가 엉뚱하게 아사드 독재자 편에 서서 같은 무슬림 수니파 형제들 이맛박을 쏴버린 꼴이 됐잖아요. 수니파 아랍 세계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입만 열면 이스라엘 쳐부수겠다더니 결국 저놈들 시아파 이권 때문에 우리 수니파 형제들 죽이는 살인기들이었네? 비난 폭격이 쏟아졌죠. 2006년까지만 해도 나스랄라 얼굴만 보면 환호하던 그 수많은 아랍 대중들이 차갑게 침을 뱉고 등을 획 돌려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레바논 집안 내부 민심도 흉흉해졌습니다. 시아파 안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아니 차, 우리 레바논 살리기도 바쁜데 우리 금쪽 같은 아들들이 왜 시리아 아사드 정권 구해주러 가서 시체로 돌아와야 하는데? 헤즈볼라 젊은 대원들이 남의 나라 내전에서 개죽음당에 실려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과 분노는 독버섯처럼 번져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 시리아 파병 사태는 헤즈볼라의 정체성 자체를 돌이킬 수 없이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맞서 레바논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순수한 저항단체라는 명분이 통했다면 이제는 이란 형님이 손가락 까딱하면 중동 어디든 총 들고 달려가는 이란 전용 원정 용병 부대라는 낙인이 쾅 찍혀버린 거죠. 사실 헤즈볼라의 이 피 묻은 총구가 자국민인 레바논 사람들을 겨눴던 적은 이미 2005년에도 있었습니다. 2005년 2월 14일 레바논의 전 총리였던 라피크 하리리가 베이루트 해안도로를 달리다 어마어마한 차량 폭탄 테러에 휩쓸려 끔찍하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수니파 출신이었던 하리리는 망가진 레바논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재건을 이끌던 리더였는데 문제는 그가 시리아와 헤즈볼라가 레바논 뒷골목 권력을 꽉 쥐고 흔드는 걸 대놓고 반대하던 가장 눈엣 가시 같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훗날 유엔이 꾸린 특별재판소가 무려 몇 년을 뼈 빠지게 수사한 끝에 내린 결론은 네, 이 더러운 암살의 배후 조종자로 다름 아닌 헤즈볼라 요원들을 지목했습니다. 이 하리리 암살 사건은 레바논 사회를 문자 그대로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존경받던 총리의 어이없는 죽음에 눈이 뒤집힌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나라 좀먹는 시리아 군대 당장 꺼져라 외치며 삼나무 혁명을 일으켰죠. 반대로 헤즈볼라와 시리아를 드니업은 세력은 이 시위대에 맞서 으르렁거렸고요. 결국 30년 가까이 레바논 정치를 쥐락펴락하던 시리아 군대가 국제사회 압박을 못 이기고 레바논에서 강제로 방을 끊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레바논 사회의 분열의 골은 도저히 메울 수 없을 만큼 깊게 파여버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 헤즈볼라는 아예 막 나가며 대놓고 레바논 국가 권력의 멱살을 잡아버립니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니들이 쓰는 그 사설 통신망 불법이니까 당장 철거해 라며 태클을 걸었거든요. 그러자 헤즈볼라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무장한 전투원들을 도심으로 쫙 풀어서 베이루트 서부 구역을 아예 통째로 점령해버립니다. 남의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 땅에서 내 나라 합법 정부를 상대로
대놓고 무력 시위를 해버린 초유의 쿠데타적 사태였죠. 결국 이 기싸움에서 무릎을 꿇은 건 불쌍한 정부 쪽이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덜덜 떨며 내각 자리의 3분의 1을 헤즈볼라 패거리한테 갖다 바치는 굴욕적인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고, 덕분에 헤즈볼라는 정부가 자기들 맘에 안 드는 정책을 내려고 할 때마다 가뿐하게 응, 무효를 외칠 수 있는 무적의 거부권, 비토권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됩니다. 역시나 세상은 총든 놈이 짱인 걸까요? 그들이 원하는 걸 완벽하게 뜯어낸 겁니다. 국가 안의 국가로 불리던 놈들이 이젠 아예 국가의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 군림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대망의 2023년 10월 7일. 이날은 정말 중동의 운명과 판도 자체를 영원히 뒤바꿔버린 그 운명의 날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진짜 전례가 없는 역대급 규모의 미친 기습 공격을 질러버립니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수천 발의 로켓이 비오듯 쏟아졌고, 패러글라이더와 오토바이를 탄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국경을 뚫고 들어가 마을을 헤집으며 무려 12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고 250명 이상을 인질로 낚아채서 질질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아니 현대 전쟁사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잔혹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습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우리의 헤즈볼라도 덩달아 몸을 풉니다. 가자지구에서 피 흘리는 우리의 팔레스타인 형제들과의 끈끈한 연대라는 아주 거창한 명분을 앞세우며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향해 냅다 로켓과 포탄을 쏴 제끼기 시작한 거죠. 헤즈볼라 나름대로 짱구를 굴린 계산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때려잡느라 정신이 없잖아. 이때 우리가 위쪽 북부 전선에서 자꾸 잽을 날리고 귀찮게 긁어주면 이스라엘 군대가 위아래로 찢어져서 화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북쪽에서 이스라엘 발목을 꽉 잡고 버텨주면 하마스 형님들도 밑에서 숨통 트이고 더 오래 싸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번 이스라엘의 분노 스위치가 2006년과는 차원이 다르게 눌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2006년에 이스라엘은 욱하는 마음에 즉각적인 전면전으로 들이박았다가 헤즈볼라한테 크게 한 방 먹고 물러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치욕을 2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아주 소름 돋게 치밀한 복수극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지상군을 막무가내로 밀어넣는 대신 무려 1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즈볼라의 숨통을 아주 찔끔찔끔 체계적으로 말려 죽이는 잔혹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정보전 작전 하나가 펑 하고 터지게 되죠. 2024년 9월 17일, 그날 오후 레바논 전역에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무선 호출기, 우리가 아는 그 구식 삐삐, 수천 개가 일제히 터져버립니다. 펑, 펑, 펑. 길거리에서, 마트에서, 차 안에서요. 이 삐삐들의 주인이 누구였냐고요? 당연히 전부 헤즈볼라 대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영화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몇 달 전 나스랄라는 이스라엘 놈들이 첨단 스마트폰 통신망을 해킹해서 우리 요원들의 위치를 싹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에게 엄명을 내리죠. 지금 당장 스마트폰 다 버려. 도청 안 되는 구식 삐삐로 싹 다 갈아타. 나름 보안을 빡세게 지키겠다고 내린 똑똑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친 정보기관 모사드는 헤즈볼라의 그런 얕은 순수를 이미 머리 꼭대기에서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사드는 헤즈볼라가 대량으로 주문할 삐삐의 공급망을 통째로 장악한 다음 유령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고 배달될 삐삐 안에 아주 극소량의 고성능 폭발물을 교묘하게 심어 넣었습니다.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절대 걸리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모든 대원들의 주머니에 삐삐가 들어간 완벽한 타이밍에 스위치를 눌러 일제히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기겁할 일은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대원들이 쓰던 무전기들이 또 연쇄적으로 터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지옥 같았던 이틀간의 폭탄쇼로 최소 42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고 무려 3,500명이 넘는 요원들이 눈이 멀거나 손가락이 날아가는 아주 끔찍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사상자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헤즈볼라의 통신망 자체가 완벽하게 마비됐다는 거였죠. 조직 전체가 그야말로 극강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내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삐삐가 방금 동료한테 건네받은 이 무전기가 언제 폭탄으로 돌변해 내 얼굴을 날려버릴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그 보이지 않는 공포가 거대한 조직의 수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가장 안전할 거라고 믿고 자기 손으로 골랐던 장비가 대래 자기를 죽이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었다는 잔혹한 아이러니. 나스랄라 본인이 직접 내렸던 그 명령 하나가 결국 자기 조직을 이 치명적인 덫으로 밀어넣은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숨을 헐떡이는 헤즈볼라에게 단 1초의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삐삐가 터지고 딱 열흘이 지난 9월 27일, 이스라엘 전투기 편대가 하늘을 까맣게 뒤덮으며 베이루트 남부로 날아와 땅 밑 수십 미터 벙커까지 단숨에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 폭탄 80여 발을 말 그대로 들이부어 버립니다. 이 용담 폭격의 단 하나뿐인 타깃은 바로 나스랄라가 숨어있던 비밀 지하 벙커였습니다. 하산 나스랄라. 네, 그가 바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무려 32년, 1992년부터 헤즈볼라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소불위로 이끌어온 남자. 천조국 미국을 레바논에서 쫓아내고 무적의 이스라엘을 2번이나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던 전설의 남자. 자기가 만든 조직에 깃발을 쥐어준 채 피부치 아들을 사지로 밀어넣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의 시신을 덤덤히 묻어야 했던 남자. 아랍 세계의 가슴 뜨거운 영웅이자 서방 세계의 피도 눈물도 없는 테러 악당, 그리고 레바논 시아파 사람들에겐 하늘 같은 아버지였던 그 하산 나스랄라가 결국 베이루트의 캄캄한 지하 벙커에서 잿더미가 되어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64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피바람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스랄라의 빈자리를 채울 1순위 후계자로 꼽히던 하셈 사피에딘 역시 불과 며칠 뒤 이스라엘 공습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고 군사 지휘관들, 특급 정보 책임자들, 핵심 허리 역할을 하던 중간 간부들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제거되어 나갔어요. 말 그대로 조직의 머리통과 척추가 통째로 뜯겨나간 겁니다. 결국 모가지가 날아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파상 공세와 밀려드는 지상군을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레바논 땅에서는 또다시 12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피난민이 짐을 싸서 길거리로 나앉았고 헤즈볼라는 수많은 정예병력과 피 같은 무기들을 모조리 허공에 날려버렸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2024년 11월 27일 미국과 프랑스 형님들의 반강제적인 중재로 울며 겨자 먹기식의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정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휴전 조건은 헤즈볼라 입장에선 진짜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60일 안에 니들 핵심 밥줄인 레바논 남부에서 무장병력 싹 다 빼고 꺼져라. 대신 그 자리에 레바논 정규군이 쫙 깔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두 눈 부릅뜨고 현장을 감시하기로 못을 박았죠. 하지만 여러분, 중동의 평화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오던가요? 이 휴전 얼마 못 갔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엔 아예 이란 본토 심장부를 직접 맹폭해버리는 역사상 전대미문의 미친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 폭격 한 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해버립니다. 중동 전체의 지갑판이 쩍 하고 갈라지는 충격이었죠. 1979년 이란 이슬람 공화국 건국 이래 무려 47년 역사상 최고 존엄인 지도자가 외국 군대의 공격을 받고 횡사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대사건이었습니다. 머리가 획 돌아버린 헤즈볼라의 새 지도자 나임 카셈은 피를 토하며 즉각 피해 보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3월 2일 헤즈볼라는 간신히 유지되던 휴전협정을 가짜없이 박살내버리고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분노의 대규모 미사일 샤워를 다시 퍼붓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뭐 이란 형님의 복수를 하겠답시고 자기 조국인 레바논 전체를 거대한 인간 방패로 던져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반격은 잔인하리만치 빠르고 무자비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를 비롯한 레바논 전 국토가 또다시 시뻘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급하게 31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를 발표했고 짐도 못 푼 사람들의 비참한 피란 행렬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판은 분위기가 예전이랑 아주 완전히 달랐습니다. 늘 헤즈볼라 눈치만 보며 찌그러져 있던 레바논 정부가 대놓고 헤즈볼라를 향해 쌍욕을 박으며 들고 일어난 겁니다. 건국 사상 최초로 헤즈볼라의 모든 군사적 뻘짓거리를 아예 불법 테러로 땅땅땅 못 박아버렸어요. 레바논 총리 나와프 살람은 카메라 앞에서 핏대를 세우며 헤즈볼라 저놈들의 공격은 국가가 단 한 번도 승인한 적 없는 미친 독단적 테러 행위다 라고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반전은 따로 있었어요. 과거 헤즈볼라의 가장 든든한 깐부이자 쉴드 쳐주던 국회의장 나비 베리조차도 헤즈볼라 이것들이 날 속이고 지들 맘대로 전쟁판에 뛰어들었다며 손절을 선언해 버린 겁니다. 늘 한 목소리를 내던 끈끈한 시아파 내부에서조차 야 씨, 너네 때문에 다 죽게 생겼잖아 라며 파열음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드디어 레바논 정규군이 총을 들고 투입됐습니다. 남의 군대도 아니고 자국 정규군이 헤즈볼라 대원들을 반역자로 몰아잡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군의 살벌한 폭격이 떨어지고 뒤에서는 레바논 정규군이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양면 포위망. 헤즈볼라는 1982년 창설된 이래 지금껏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처절하고 혹독한 지옥의 포위망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 헤즈볼라의 벼랑 끝 상황을 100% 이해하려면 불과 2년 전인 2024년과 2026년 사이에 이 중동 판도에 어떤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지진이 있었는지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4년 12월, 좀비처럼 버티던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결국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예상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고 급격하게 말이죠. 이게 헤즈볼라한테 주는 타격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 이란에서 출발해 이라크 찍고 시리아 거쳐서 레바논으로 들어오던 생명줄, 젖줄, 이른바 시아파 초숨달 루트가 가위로 싹둑 잘려버린 거니까요. 새로 들어선 시리아 새 정권은 헤즈볼라나 이란이라면 치를 떨 만큼 적대적이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랑 미국 쪽에 슬쩍 윙크를 보내며 꼬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졸지에 헤즈볼라는 남쪽엔 이를 가는 이스라엘, 동쪽엔 앙숙이 돼버린 시리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꽉 끼어버린 도간의 쥐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방금 말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충격적인 사망. 이건 진짜 게임 끝입니다. 40년 전 핏덩이 헤즈볼라를 만들고 키워주고 젖물려주던 우주 최강 호구 스폰서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왕이 죽은 이란이 내부 권력 투쟁으로 혼란에 빠져 허우적대면 당연히 헤즈볼라 계좌로 꽂히던 현찰 다발과 미사일 택배도 당장 끊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군사적으로 까먹은 재산은 또 어떻고요.
2024년 이스라엘한테 두드려 맞기 전만 해도 15만 발을 자랑하던 그 빵빵했던 로켓과 미사일 재고가 미친 듯한 폭격과 휴전 협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꼴랑 2만에서 2만 5천 발 수준으로 팍 쪼그라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것도 쏘면 사람 죽는 무서운 물량이긴 하지만 전성기에 비하면 6분의 1 토막이 나버린 초라한 성적표죠. 그럼 이제 헤즈볼라는 완전 숨통이 끊어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냐? 에이, 그렇게 섣불리 단정 지으면 아주 큰 코 다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헤즈볼라는 예전에도 수없이 이제 쟤네 완전 끝났다, 망했다 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들었던 애들입니다. 1983년에도 그랬고, 1996년에도 그랬고, 2006년에도 다들 끝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보란 듯이 좀비처럼 벌떡벌떡 다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헤즈볼라가 무슨 캡틴 아메리카처럼 존나 세서요? 아닙니다. 그들의 숙주인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너무 병신같이 약해 빠졌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은 이미 2019년부터 진짜 답도 안 나오는 끔찍한 경제 폭망 상태에 빠져 있어요. 레바논 돈가스는 파운드화 가치는 달러 대비 무려 98%나 대폭락해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 2020년 8월에는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어마어마한 대형 폭발 사고가 터져 도시 절반이 날아갔죠. 알고 보니 그 폭발의 원인이 된 수천 톤의 초산 암모늄 화약이 항구 창고에 무려 6년 동안이나 그냥 아무렇게나 처박혀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작동을 멈췄다는 걸 만천하에 까발려버린 상징적인 참사였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의사, 엔지니어, 선생님 수십만 명은 이 썩어빠진 나라에 질려서 더 나은 삶을 찾아 짐을 싸서 외국으로 튀어버렸습니다. 집에 전기는 하루에 겨우 2~3시간 들어오면 다행이고요.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엔 끝도 없는 좀비줄이 늘어서 있고 병원 응급실엔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죽어나갑니다. 이런 개막장 헬파티 상황 속에서 헤즈볼라가 동네에 제공해주던 복지 서비스들은 시아파 사람들에게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밤만 되면 암흑천지가 드는 동네에 헤즈볼라가 거대한 자가 발전기를 돌려서 불을 환하게 밝혀주는데 어떻게 걔네를 욕합니까? 나라 병원 의사들은 돈 안 준다고 다 도망갔는데 헤즈볼라 의사가 무료로 아픈 아이 열을 내려주는데 어떻게 등을 돌려요?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죽은 나스랄라가 살아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 이런 멋들어진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 마라. 우리는 한낱 물리적인 조직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생각이다. 그리고 생각은 폭탄으로 결코 죽일 수 없다.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 그 빌어먹을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 피를 흘리고 뼈저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언제나 총자로 한번 쥐어본 적 없는 레바논의 불쌍하고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랑 결사항선하겠다는 그럴싸한 명분 아래 레바논 국토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고 이란 형님의 거창한 체스판 전략에 말로 쓰이느라 애꿎은 레바논 국민들의 삶이 피눈물로 희생되어 온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2026년 현재 헤즈볼라의 남은 전투력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밀리터리 덕후 전문가들 추산에 따르면 이스라엘한테 그만큼 쥐어터지고도 헤즈볼라는 여전히 4만에서 5만 명에 달하는 쌩쌩한 상비군과 부르면 당장 총 들고 나올 3만에서 5만 명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명 높은 정예특수부대 라드완 부대는 한 5천 명 정도 덩치를 유지한 채 아예 머리통이 날아가도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게 지휘체계를 조각조각 분권화 시켜놨어요. 나스랄라 죽고 나서 배운 거죠.
아, 중앙사령부 하나 털리면 다 조지는구나. 이제 동네 단위로 알아서 갓대전투해라. 이스라엘의 정밀 암살에 대비한 아주 도끼 품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인 가성비각, 자폭형 드론. 이것도 1000대에서 많게는 2000대 가까이 몰래 숨겨놓은 걸로 추정돼요. 이게 왜 무섭냐고요? 싸구려 드론 수십 대 날리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비싼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을 순식간에 텅텅 비워버릴 수 있거든요. 대공 레이더 헷갈리게 만들고 비싼 총알 빼먹는데 이만한 효자템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리타니강 북쪽이랑 백하계곡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악몽 같은 개미굴 지하 터널망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너무 깊고 넓어서 이스라엘 지상군이 다 파헤쳐 부수는 건 물리적으로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우니까요. 자, 이 정도로 아직까지 독이 바짝 오른 전력을 가진 조직을 향해 쟤네 완전 망했어, 끝났어 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죠? 하지만 왕년에 중동을 호령하던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날개가 꺾여도 한참 꺾인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찌르는 진짜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위해 싸운 조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란 따까리 노릇을 한 조직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헤즈볼라 짱팬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뭔 개소리야. 우린 피 흘려가며 이 레바논 땅을 지켰어. 이스라엘 탱크가 밀고 들어왔을 때 잘난 정부놈들 뭐 했어? 손가락만 빨았잖아. 우리가 총 들고 안 싸웠으면 우리 레바논 남부 동네는 아직도 이스라엘 군화 발밑에 짓밟혀 살고 있을 거라고.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100% 팩트에 기반한 주장 맞아요. 2000년에 이스라엘이 질려서 방 빼고 도망가게 만든 것도 헤즈볼라의 덥기 어린 게릴라전 덕분이었고 2006년 전쟁에서 이스라엘 목표를 좌절시킨 것도 결국 헤즈볼라의 피나는 저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하지만 헤즈볼라를 혐오하는 반대파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뼈를 부숴버리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니들이 우리 레바논을 지켰다고? 국민들한테 투표 한 번 안 붙이고 니들 멋대로 툭하면 전쟁터 일으킨 게 누군데? 그 미친 폭격 피해는 왜 레바논 전체가 피눈물 흘리며 뒤집었어야 하냐고. 니들 레바논 지키는 척 하면서 실상은 뒤로 이란 돈 받아먹으면서 이란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 다 알아. 이란 이익 지켜주려고 우리 레바논을 남의 전쟁터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매국노 새끼들아. 맞습니다. 이것도 반박할 수 없는 100% 팩트 덩어리입니다. 애초에 헤즈볼라 아빠가 이란 혁명수비대고요. 밥 먹여준 물주도 이란이고요. 헤즈볼라 요원들이 충성 맹세해야 하는 대상도 이란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곧바로 눈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복수미사일을 날린 것도 결국 그 이란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독한 충성의 대가로 레바논은 또다시 불바다가 된 거고요. 자, 우리 한번 평범한 레바논 사람들 입장에 빙의해 봅시다. 베이루트에 사는 어떤 시아파 가족이 있어요. 머리 희끗희끗한 아버지는 옛날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깽판치던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휴, 우리 위대한 헤즈볼라 형님들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아직도 이스라엘 놈들 발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을게요. 이 늙은 아버지에게 헤즈볼라는 목숨 바쳐 은혜를 갚아야 할 든든한 슈퍼맨이자 절대적인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아들의 생각은 180도 다릅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2006년 전쟁통에 자기 동네가 박살나는 걸 보고 자란 세대예요. 2019년 나라 경제가 폭망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를 3탕씩 뛰어도 대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 제적당했습니다. 2020년엔 항구 대폭발로 그나마 누워 자던 자취방 지붕마저 날아갔죠. 이 청년의 머릿속엔 오직 아 씨발 이 망할 놈의 나라 빨리 뜨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또 헤즈볼라 아저씨들이 이스라엘 찔러서 미사일이 날아온대요. 피가 거꾸로 젖고 분노로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이렇게 한 지붕 아래 밥을 먹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헤즈볼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천국과 지옥으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레바논 바닥 민심의 기류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확확 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2026년 이 최악의 전쟁판에서 드러난 가장 의미심장하고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이거일지도 모릅니다. 늘 헤즈볼라 그림자 뒤에 숨어 있던 무능한 레바논 정부가 심지어 어제까지 깐부 먹던 든든한 정치적 우군마저도 대놓고 쌍욕을 하며 헤즈볼라 등에 칼을 꽂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레바논 사회 전체에 씨발,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 좀 그만 끝내자. 라는 절규 섞인 목소리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터질 듯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2025년 초에 새로 멱살 잡고 출범한 레바논 신임 정부는 국방 방패 계획이라는 아주 야심차고 빡센 로드맵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레바논 정규군이 국경 빡세게 통제하고 헤즈볼라 놈들 쥐고 있는 불법 무기 싹 다 뺏어서 정상적인 국가답게 오직 정부군만 총을 들 수 있게 만들겠다. 라는 선전포고였죠. 당연히 헤즈볼라 신임 보스 나임 카셈은 콧방귀를 끼며 극개노했습니다. 이건 우리 레바논 정부가 미국이랑 이스라엘 식민지 노릇하겠다고 선언한 꼴이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총은 악랄한 이스라엘 놈들로부터 우리 조국을 지키는 유일한 목숨줄이야. 만약 정부 따위가 감히 우리의 신성한 총을 뺏으려 든다? 그럼 내전 각오해야 할 거다. 문제는 저 협박이 허세로 끝날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즈볼라가 빡쳐서 진짜 내전 스위치를 누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이고 정부님 죄송합니다 하고 순순히 무기를 반납할 놈들이 아니라는 건 지나가는 개도 아는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더 슬픈 팩트는 지금 레바논 정규군이 맘먹고 헤즈볼라를 힘으로 찍어 누를 실력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 레바논 정규군은 한 8만 명쯤 되는데 경제가 워낙 똥망이라 군인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판국에 최신 무기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런 굶주린 정규군이 도끼 바짝 오른 헤즈볼라 정예부대랑 길거리에서 정면으로 맞짱을 뜨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국의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는 결국 국제사회의 개입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돈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형님들이 레바논 정규군의 뒷돈 팍팍 찔러주며 밀어주고 바깥에서는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숨통을 옥지는 이 투트랙 압박이 헤즈볼라의 목을 점점 조여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무서운 압력이 헤즈볼라를 고분고분한 순한 양으로 만들지 아니면 쥐가 고양이를 무는 꼴로 피 튀기는 극단적 저항으로 폭주하게 만들지 그건 까봐야 아는 일입니다. 자, 전문가들이 꼽는 헤즈볼라의 미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낭만적인 해체와 통합, 이스라엘의 미친 타격, 물주, 이란의 몰락, 빡친 레바논 국내 여론이라는 쓰리콤보 압박에 멘탈이 나간 헤즈볼라가 졌어 하고 총을 내려놓은 뒤 깔끔한 정장 입고 순수한 정치 정당으로 환골 탈퇴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예 없는 일은 아니에요. 옛날 영국 북아일랜드의 무장 테러 단체 IRA가 평화협정 맺고 총 다 버리고 정치판에 들어간 훈훈한 선례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란이랑 피로 맺은 끈끈함과 뼈속 깊이 박힌 강경 이슬람 율법주의 이념을 생각하면 이건 사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실현 가능성? 제로에 가깝죠. 두 번째 시나리오, 좀비 같은 재건과 생존. 멘탈 수습한 헤즈볼라가 새로운 독종 지도자를 세우고 작전 방식을 요리조리 바꾸고 이란 형님이 다시 몰래 뒷돈을 대주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예전의 괴물폼을 되찾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쟤넨 이제 끝났다는 남들의 비웃음을 수십 년째 실력으로 박살내며 살아남은 생존력 만렙 좀비 조직입니다. 쪼개놓은 게릴라 점조직 시스템,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지하 창고 무기들, 그리고 빈민들을 꽉 쥐고 있는 마약 같은 복지 네트워크. 이 끈적끈적한 삼박자가 돌아가는 한 헤즈볼라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독한 놈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최악의 레바논 내전. 무기 내놓으라는 정보군이랑 절대 못 준다는 헤즈볼라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레바논 전 국토가 또다시 피 튀기는 지옥의 내전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가장 최악의 엔딩이죠. 만약 레바논이 또 한 번 수십만 명이 피를 흘리고 찢어 죽이는 미친 지옥도로 굴러 떨어진다면 그 잔혹한 비극의 1차적인 책임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아름다운 나라를 피비린내 나는 전쟁판에 볼모로 묶어둔 그 욕심 많은 모든 미친 세력들에게 똑같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긴 이야기였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이 복잡하고 잔인한 이야기의 가장 뼈대가 되는 제일 중요한 핵심 하나를 짚고 싶어요. 헤즈볼라는 뚝 떨어진 악마가 아니라 레바논이라는 망해버린 국가의 비참한 실패가 낳은 사생아입니다. 국가가 자식 같은 국민을 길거리에 내버려 두고 보호하지 못할 때, 배고프고 아픈 국민들의 절규를 철저하게 외면할 때, 그 텅 비어버린 절망의 공백을 파고들어 채우려는 누군가는 반드시 역사 속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1982년 이스라엘 포탄이 떨어지는 레바논 남부 흙바닥에 버려져 공포에 떨던 가난한 시아파 청년들에게 처음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게 이란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자기 손을 잡아주는 그 손이 천사의 손인지 악마의 손인지 꼼꼼하게 따지고 자시고 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그들을 잡아준 손은 이 넓은 세상에 오직 그 손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헤즈볼라는 바로 그 슬프고 잔인한 공백을 먹고 자라난 괴물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빈자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한 아무리 폭탄을 때려 부어도 이 괴물은 결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무능한 레바논 정부가 드디어 남부 주민들에게 사람다운 병원을 지어주고 아이들이 웃고 뛰노는 학교를 열어주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줄 안전한 그늘을 만들어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젠 굳이 헤즈볼라 총에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진짜 대체제가 나타날 때 오직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헤즈볼라의 시대는 완벽하게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비행기 띄워서 미사일로 조직원들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것과 그 조직이 애초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자체를 뿌리 뽑는 것은 완전히 다른 레벨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2026년 현재에도 잿빛 연기가 피어오르는 베이루트 하늘 아래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밤마다 창문 밖에서 터지는 섬뜩한 폭격 소리에 귀를 막고 잠을 설치고 평생 일군 가게의 셔터를 내린 상인들은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눈물을 머금고 가방 하나 덜렁 맨 채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어디서나 항상 그렇듯 이 잔인한 전쟁의 핏값을 치르는 건 거창한 대의 명분을 부르짖으며 총자루를 쥔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 폭력의 그늘 아래서 묵묵히 버텨내야 하는 힘없고 평범한 우리 이웃들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다고 박박우기는 그 거대한 힘이 결국 역설적이게도 그 누군가의 삶을 가장 끔찍한 사지로 몰아넣고 짓밟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 괴물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요? 시간을 돌려 1982년 레바논 남부 어느 캄캄한 총구석에서 처음으로 비밀스럽게 손을 맞잡았던 이란 혁명수비대 교관과 눈빛 독하던 시아파 청년들은 과연 자신들이 만든 조직이 2026년 오늘날 이런 파국을 맞을 거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불붙인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까지 거대한 산불이 되고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엉켜버리고 수백만 명의 인생을 통째로 찢어놓을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미친 불장난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 끝은 정말 신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우리에게 속 시원하고 깔끔한 사이다 결말을 허락하지 않죠. 헤즈볼라의 이 길고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도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 마지막 페이지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그리고 그 끝이 레바논이라는 슬픈 나라에 어떤 내일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무서운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몰입해서 들으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고 쫄깃한 역사 이야기를 저 1시간 역사와 함께 계속 파헤쳐 보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겐 정말 다음 영상을 만드는 미친 원동력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1시간 역사였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